전 세계 누적 판정자가 4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일별 신규 판정자는 도무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미국은 현재 사망자가 8만 명을 기록하며 약 2달 전 한 보고서에서 미국의 사망자 수가 10만 명에 다다를 것이라고 예견했던 것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죠.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미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것이 자유를 지키는 저항정신이라고 포장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사람들은 자신에게는 이미 항체가 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팝스타인 마돈나의 경우 자신은 이미 7주 전에 C19에 걸렸었는데 이미 자가치료가 됐다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신은 이미 항체를 갖고 있으며 마스크 없이 바깥을 자유롭게 돌아다녀도 된다고 말하였죠. 유명인과 일반인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는 이 현상에 대해서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는 Think I had titis, 나 이미 걸렸던 것 같아 증상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의 에런 벤 데이비드 교수는 자신이 이미 C19에 걸렸지만 자연 치유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메일을 수천 통 가까이 받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그들의 주장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희망을 줌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에게 그것이 옳맞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도 심어주고 있다 라며 이 증상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에서만 그치지 않는데요. 해리포터의 작가로 유명한 영국인 J.K. 롤링 역시 자신이 과거 C19 증상을 모두 겪었으나 자연 회복되었다 주장한 적이 있죠. 이것은 모두 일반인들의 무지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앞장서서 사회의 혼란을 막고 방역에 더욱 힘써야 한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재 전 세계 각국의 정부가 보이는 행동은 이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당장 미국에서는 43개 주에서 경제 재개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지난주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300만을 넘어섰고 지난 7주간 3,350만 명이 직장을 잃었다는 것이 통계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제 재개라는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수많은 주정부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무작정 경제 재개를 시작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 보건안보센터의 수석 연구원은 현재 주정부들에서 봉쇄 완화를 시작하는 것도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데 심지어 그들은 백악관에서 제시하는 4가지 기준조차 제대로 충족하지 않는다 라며 앞으로 대체 어쩌려고 그러는 것이냐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서는 다가오는 6월 미국에서는 하루 20만 명에 달하는 확진자가 나올 것이며 사망자는 하루 3,000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경고하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미국에서는 트럼프와 공화당을 필두로 하여 C19보다는 눈앞의 경제를 살리는 것에만 집중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국의 질본격인 미국의 CDC에서는 경제 정상화를 하는데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세부 지침서를 제작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의 배포를 막았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 국립 알레르기 질병연구소의 소장인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트럼프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각 지역에 대한 봉쇄를 풀자고 주장하는 것에 극렬하게 반대하던 인물 중 한 명인데요. 최근 트럼프를 지지하는 일부 세력이 여성을 고용하여 이 박사에 대한 가짜 미투 소동을 일으킨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유출된 한 녹음 파일에서는 다소 충격적인 음성도 있어 세간의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인구 1%가 죽는 것은 자연의 청소이다. 40만 명이 죽는다고 해도 20만 명은 노인이고 나머지는 밑바닥 인생일 텐데 누가 신경 쓰겠냐 라는 등 트럼프 지지 세력이 막말을 한 정황이 포착되어 현재 미국의 정치 상황 속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대책 없는 경제 재개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럴 때일수록 한국의 방역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유일하게 성공적 모델을 보이는 것이 아직은 대한민국 밖에 없기 때문이죠. 전 세계의 방역 모범으로 떠오르고 있는 대한민국은 5월 6일부터 이전까지 진행해오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만두고 생활 방역을 시작하며 새로운 방역 체계를 다져가고 있습니다. 이것에 가장 큰 공을 세운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는 추후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될 계획도 세워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이제 한국에는 감염병 전문 병원과 국립연구소도 별도로 설립될 것으로 전망되어 국제사회 속에서 한국 바이오의 입지 역시 더욱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꽃길만 걸을 것처럼만 보이던 K방역의 미래 역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수많은 논란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태원 클럽 사태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현재 한국 내에서는 사람들 간의 갈등이 더욱 첨예해지고 있으며 일부 몰상식한 사람들에 의해 한국의 C19 종식이 더 멀어지게 되자 분통을 터뜨리며 당사자들을 힐난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죠. 그리고 그동안 전 세계의 언론에서는 한국의 모범적 방역에 집중하고 있었기에 한국에서 발생한 이 사건 역시 삽시간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Second Wave 2차 파동이 한국에서 발생했다고 하며 그동안 전 세계의 방역을 선도하고 있던 한국에서조차 2차 폭발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예측한 언론들이 대다수인데요. 이러한 외신의 기사를 읽다 보면 뜻밖의 의견도 나오고 있어 이목을 끕니다. 국내에서는 이번 사태로 인해 완전히 의욕을 잃어 절망에 가까운 심정을 느끼는 국민들이 많지만 외신에서는 한국의 방역당국이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성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의 루트를 밟고 있다 놀라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지난 10일에 전해진 바에 따르면 방역당국에서는 문제의 그날 이태원 클럽에 방문했던 5,517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했다고 합니다. 이전에 확보했던 명단은 7,222명이었고 이 중 상당수는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알려졌었으나 중복 인원인 1,705명을 제외한 5,517명에 대해서는 모든 이들의 소재 파악이 완료된 것이죠. 심지어 이 중 64%에게는 이미 외출 자제 권고와 함께 검체 채취에 대한 안내가 완료된 상태이며 나머지 36%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기록 등을 바탕으로 동선 추적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사태의 수습에 큰 어려움이 있을 거라 예상되는 요인은 바로 이들이 대다수 성소수자이기 때문인데요. 커밍아웃 당하는 것을 꺼리는 그들의 특성상 방역당국의 절차에 쉽게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그래서 국내의 수많은 네티즌들 역시 이들에게 모진 말을 내뱉으며 분노를 표시했던 것인데요. 이런 극악의 상황 속에서 질본이 보이고 있는 움직임은 해외 언론들을 모두 깜짝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의 성소수자 사이트 중 한 곳의 캡처인데요.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이곳의 광고 팝업을 통해 시설 이용자에 대한 방역수칙과 검사 권고를 알리고 있습니다. 일부 극단적인 네티즌들은 원색적인 비난만 하고 있으며 국내 여론도 분노 그 이상의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 이 와중에 한국의 질본에서는 이렇게 감정적인 여론에 휩쓸리지 않고 가장 효율적인 대처 루트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의 질타를 피해 더 숨어 들어갈 이들을 향해서 아무런 편견의 시선도 보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모든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챙겨야 하는 방역당국에서는 오직 그들에게 올바른 절차만을 알리고 있을 뿐인 거죠. 해외의 수많은 언론에서는 이렇게 사건이 터진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가장 효율적이고 거부감 없는 창구를 통하여 국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역당국의 배려와 추진력에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보다 못한 방역 현황을 보여주면서도 어쩔 수 없이 생활 방역과 집단 면역의 절차에 들어간 수많은 국가들은 앞으로도 계속 한국의 모범 사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며 자국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적극 참고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죠. 하지만 이러한 한국의 현 사태에 대해 유일하게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는 나라가 있는데요. 바로 일본이죠. 일본에서는 한국의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를 조롱하는 네티즌들의 댓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당연했죠.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백신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평상시처럼 행동하고 있었으니까요. 일본은 이러한 한국을 반면교사로 생각하여 판정자 수가 줄고 있다고 하더라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준비하도록 해요. 이 나라의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일본은 한국에 대한 출입국은 앞으로도 계속 금지하길 바라. 역시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했군요. 미국에게 인증되지도 않을 정도의 낮은 수준의 키트로 계속 검사하니까요. 증상이 심각하지 않아 판정되지도 않은 사람들은 이미 썩어 넘칠 정도로 한국 안에 퍼져 있을 겁니다. 여러가지 상황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만 일본은 타국에 비해서 사회생활도 크게 제한하고 있지 않은데 그럭저럭 잘 싸워내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편 일본의 내과 의사인 오타와 와후미에는 일본은 검사 수가 적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사실 그것은 당연한 일이고 비판받을 일도 아니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 일본 네티즌들의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일본에는 군의관이 없어요. 검사가 신속하게 진행되는 외국에는 군의관들이 많죠. 그들은 일상적으로 생화학 무기에 대한 연습을 해왔기 때문에 방어복이나 오염물질 등의 취급에 능숙하다고요.
때문에 이번 사태에서도 잘 대응하는 거예요. 하지만 일본의 대다수 의사들은 방어복을 입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고요?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나라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사태에 대한 대책에 중점을 두지 않거든요.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일본, 역병이 적은 깨끗한 일본이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큰 약점이 되어버렸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도쿄도의 도지사는 자가격리 중인 일본 국민들에게 캔다마를 일괄적으로 배부하겠다고 했는데요. 갇혀있기 때문에 쌓이는 스트레스를 발산해라는 이유죠. 여러모로 일본의 발상은 정말 신기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들 뿐입니다. 최근 독일의 슈피겔에서 전한 바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WHO에게 이번 사태 발생 초기 이것에 대한 정보 공개를 미루라는 압박을 했다는 첩보를 독일 연방정보국 BND가 입수했다는데요. 현재의 대한민국은 세계보건기구 WHO도 이웃나라 중국과 일본도 혈맹국인 미국에게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직 우리 스스로의 힘만으로 현재의 위기에서 벗어나야 하며 오히려 세계의 수많은 국가들이 한국의 대응만을 바라보며 그들의 위기에서 빠져나오려 발버둥치고 있는데요. 최근 발생한 사태는 다소 유감스러운 측면이 많긴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국민들이 분열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조금만 더 힘을 내서 더욱 고생하는 의료진들을 위해 생활 속 방역을 철저히 실천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금만 더 힘냅시다. 지금까지 퍼플투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식이 도의되는 지식스쿨 최 기자입니다. 인공지능 시대를 위한 최고의 반도체 회사가 되겠다는 비전을 선언한 후 전력 질주하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엔비디아인데요.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새로운 컴퓨팅 발전에 올인할 것이라며 선언했고, 이 엔비디아의 올인은 실제 행동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최근 인수한 네트워크 회사 멜라눅스의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데이터 센터용 솔루션을 발표한 건데요. 블루피드2라고 하는 이 제품은 데이터 센터에 특화된 반도체 유닛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엔비디아가 올해 4월에 인수한 회사의 기술을 가지고 약 반년 만인 10월에 제품을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아직 인수가 완료되지 않은 ARM과도 협업을 활발히 진행하며 새로운 칩과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지난달 일본 소프트뱅크로부터 세계 최대 반도체 설계 기업인 ARM을 400억 달러, 우리 돈 약 46조 3천억 원에 인수하기로 합의했었습니다. ARM은 반도체를 생산하지는 않지만 반도체 설계의 기본이 되는 명령어 집합체를 판매하죠. ARM의 설계도는 애플, 삼성전자, 화웨이를 포함한 전 세계 스마트폰의 90% 이상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주하는 엔비디아가 높은 벽을 마주했습니다. 엔비디아의 ARM 인수를 두고 영국과 중국 등 규제 당국이 불허를 할 수 있다는 건데요. 또 여기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인수 과정의 가장 큰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기업이 기업을 인수하는 것일 뿐인데 어째서 이런 변수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 속사정을 한번 알아볼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엔비디아가 ARM을 인수하면서 반도체 공룡 탄생이 예고됐지만 그 인수가 마무리되기 위해선 규제 당국의 기업 결합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에 따라 실제 거래를 완료하는 데까지 최소 18개월이 걸릴 수 있죠. 또 최근 영국에서는 국가 안보와 국내 기술 유충 등의 우려로 인한 반대 목소리도 잇따르는 분위기입니다. 이에 에드 밀리밴드 노동당 상업장관은 우리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보증을 제공하는지에 대해 정부가 긴급히 조사하고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죠. 또 ARM의 창립자 중 한 명인 헤르만 하우저는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엔비디아의 ARM 인수는 재앙이 될 것이라 말했는데요. 다른 회사의 칩 디자인을 라이선싱하는 ARM의 비즈니스 모델을 파괴할 것이고 모든 결정은 더 이상 캠브리지가 아닌 미국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게다가 일자리 유출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데 앞서 영국 야당인 노동당은 영국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라며 ARM의 매각을 반대한 바 있죠. 이렇게 영국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영국 정부는 인수와 관련해 영국 본사 유지와 고용 보장 등 까다로운 조건을 붙일 가능성이 높고 또 면밀한 검토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중국 정보도 제동을 걸 수 있는데요. 당시 리광란 중국 공장원 원사는 한 포럼에서 이 인수건에 대해 틀림없이 우리에게 아주 불리한 일, 그러므로 상무부가 임수합병을 불허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죠. 특히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 중국이 승인을 허락해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ARM이 엔비디아에 넘어갈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압박 수단이 될 수 있어서입니다. 때문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와 관련해 가장 큰 변수로 떠오르고 있죠. ARM이 개발한 설계 자산은 현재 스마트폰용 앱 프로세서와 디스플레이 구동칩 등 여러 반도체 품목에 적용돼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됩니다. 인수를 통해 ARM의 설계 자산 역시 엔비디아가 관리하게 되는데, 이때 트럼프 대통령이 엔비디아와 중국 기업이 거래하지 못하도록 막을 경우 중국의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인 팹리스들은 반도체 설계 자체가 어려워질 공산이 큽니다. 이처럼 인수합병으로 인해 엔비디아는 어수선한 분위기인 와중에 미래 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AI 반도체 시장을 놓고 최고 원천 기술 선점 경쟁의 열기가 뜨거워 자칫하면 경쟁에 밀려나기 때문입니다. AI 반도체 시장은 아직 지배적 강자가 존재하지 않는 초기 단계 시장이라 저마다 국가 기술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죠. 이 경쟁에는 전통적인 반도체 기업뿐 아니라 구글, 테슬라와 같은 비반도체 기업과 스타트업들까지 경쟁에 뛰어든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렇게나 개발 경쟁이 치열한 AI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이 막강한 다크호스로 부상하고 있죠. 최근 우리 정부가 인공지능과 종합반도체 강국 실현을 내건 AI 반도체 산업 발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첫 번째, 2030년까지 인공지능 반도체를 제2의 D램으로 육성. 두 번째, 2030년 글로벌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 점유율 20% 달성. 세 번째, 인공지능 반도체 혁신기업 20개 육성 및 고급 인재 3,000명 양성. 네 번째, 세계 1위 메모리 역량으로 신개념 PIM 반도체의 초격차 기술 도전 등을 내걸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과 중국 등 선발국에 비해 살짝 뒤처진 감은 있지만 충분히 추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퍼스트 무버로 자리매김까지 가능하다는 기대감이 큰데요. 정부가 이처럼 자신감을 내비치는 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반도체 제조 강국이라는 점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위시한 세계 최고의 비메모리 반도체 공정 기술에 관련 인프라와 고급 인력까지 보유하고 있어 AI 반도체 기술 발전과 독자 생산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세계 시장의 70%를 장악한 메모리 반도체 역량의 경우 정부가 이날 발표한 신개념 PIM 반도체로 초격차 기술에 도전하는데 상당한 이점이 될 수 있죠. 글로벌 반도체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한 NPU 외에 우리가 선점을 노리는 PIM은 프로세서와 메모리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AI 칩입니다. 현재 모든 컴퓨터의 근간인 이른바 폰노이반 아키텍처로 연산을 담당하는 프로세서와 데이터 저장용 메모리가 분리된 구조입니다. 일반적인 컴퓨팅에서는 별 문제가 없지만 AI 시대에는 대규모 데이터와 고속 연산이 이뤄져 프로세서와 메모리 간 데이터 방목 현상 및 전력 소모로 인한 성능 발전에 한계가 오고 있죠. 이에 PIM이라는 반도체 패러다임을 혁신하는 신개념 설계 기술을 통해 메모리 반도체인 D램의 AI 특화 연산을 위한 IP를 통합하여 초고성능 저전력 AI 반도체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이유는 국내 AI 기반 제조와 서비스 수요가 폭증하는 건데요. 한국은 AI 반도체 4대 응용 분야에 속하는 스마트폰과 자동차, 가전에다가 통신, 포털 관련 세계적인 기업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AI 반도체가 기존에 불가능했던 지능형 서비스를 실현할 게임 체인저의 역할이 가능하죠. 그 대표적인 게 AI 반도체를 통한 자율주행차 상용화입니다. 현재 기술로 자율주행차를 구현하려면 다수의 컴퓨터와 전력 공급을 위한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상용화가 불가능합니다. 이때 고성능이면서 소형이고 저전력인 AI 반도체가 개발되면 자율차 양산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CCTV나 로봇, 드론, AR 안경 등 ICT 디바이스의 AI 기능이 강화되면 스마트시티나 공장, 미디어 등을 고도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I 반도체 산업 발전 전략을 AI 반도체 분야 권위자인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이 진두지휘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최 장관은 40년 저전력 시스템 반도체를 연구해온 이 분야 권위자이자 산학년에 걸친 강력한 네트워킹 경험을 가지고 있죠. 최 장관이 취임한 이후 정부는 DNA 산업 육성과 인공지능 국가 전략, 디지털 뉴딜 프로젝트 등 AI와 관련한 대대적인 연구 개발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의 주요 기업들은 AI와 시스템 반도체를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자체 AI 반도체 연구 개발에 나섰습니다. 삼성전자는 AI 반도체를 포함한 시스템 반도체에 133조 원 투하, LG전자는 뉴럴 엔진 칩을 가전에 적용, SK텔레콤 역시 데이터 센서용 AI 칩 자체 개발 중이죠. 그리고 반도체 설계 역량을 보유한 스타트업도 가세하고 있는데요. 피리오사 AI의 경우 자체 NPU 기술로 글로벌 AI 칩 벤치마크 테스트에서 인텔, 엔비디아와 어깨를 나란히 했고
디벡스의 경우 애플의 MPU 개발 경험이 있는 엔지니어들이 창업한 사례로 정부 프로젝트에도 왕성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는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이후 시대에 반도체 시장을 바꿀 주요 전환 매개체이자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핵심 성장 엔진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현재로서는 미국과 중국 등 선발국에 비해 살짝 뒤처진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은 제조 강국이라는 장점과 국내 AI 기반 제조와 서비스 수요의 폭증이라는 배경, 또 반도체 분야 권위자의 진두지휘라는 강점을 바탕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 대한민국이 AI 반도체 사업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해 미래 산업에서 절대 강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이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반도체 관련 급등 종목이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주세요.